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법률의 총설이라고 해서 원래는 민법 총칙 제일 앞에 나오는 주제인데 공부하기 어려워서 뒤쪽으로 제가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작년에도 출제가 됐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워낙 기초가 되는 개념이죠. 앞에서 우리가 계약의 무권대리 이런 얘기를 할 때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그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추인 또는 추인 거절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가장 기본이 도달주의라는 개념이 되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럼 도달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도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편지를 안 뜯어봤대. 그래도 어떻다? 이것은 도달한 것으로 보게 된다. 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해서 이미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떻다? 철회할 수 없다. 철회 얘기할 때는 꼭 기억하실 게 계약의 무권 대리에 있어서 선의의 상대방, 이 사람은 어떻다? 자, 추인 거절의 추인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까지 어떻다? 철회할 수 있다. 그거만 특이한 거고 거의 다 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이 됐을 때 또는 내용 증명 우편의 방법으로 편지가 발송이 됐을 때 상당한 기간 내에 반송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도달하지 않았으면 상대방이 어떻다? 입증할 책임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걸 갖고 30회 때 답을 뽑았던 거. 그러나 일반 우편에 있어서는 어떻다?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여기는 이제 사실 거저주는 문제야. 그 다음에 한동안 유행했던 문제, 이 등기 우편에서 도달의 추정 얘기하기 전에 답을 뽑았던 주제, 의사표시자가 의사를 발송한 후에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전제 하에서 자, 중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어떻다? 의사표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끄트머리 가서 취소할 수 있다, 무효이다, 이딴 식으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나왔던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취소할 수 있다는 명제 앞에는 세 가지가 나와야 되죠.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만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외에 발신주의라고 하는 거 딱 하나죠. 시험용으로는 바로 격치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발송됐을 때 바로 그것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예시를 하죠. 서울에 사는 사람하고 갑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 사는 사람 을 사이에 편지로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5월 25일까지 살 건지 말 건지 나 이렇게 샀으면 좋겠는데 의사표시를 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핸드폰 아니고요. 편지로 의사를 송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5월 25일 날 편지 답을 보내게 됩니다. 실제는 5월 27일 날 도착했어요. 그래도 이때 계약은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격치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라는 것이 발신됐을 때 또는 발송됐을 때 도달했다는 전제 하에서 다 승낙의 통지가 발송됐을 때 그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유일하게 우리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발신주의라는 개념 하나 있겠고요. 여러분 자료 보니까 지문에 이런 거 나와 있어요. 내용 증명 우편이 상대방의 도달 후에 일방적으로 해제 의사표시 처리할 수 있다. 이미 틀렸죠? 내용 증명 우편이 상대방에 도달이 돼버렸다. 그러면 이게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미 효력이 발생해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철회 얘기는 계약의 무권 대리에서 무권 대리는 상대방 선이었을 때면 어떻다? 본인의 추인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겠고요. 두 번째 질문,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하러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끄트머리 효력이 없다. 틀렸죠? 무효 아닙니다. 해서 제한 능력자가 됐다 할지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것. 그래서 2번 질문 이렇게 틀리게 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좀 출제민도 떨어지는 건데 법률 행위의 분류라고 해서 먼저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단독 행위와 계약이라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채무 이행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바로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요즘에 잘 안 내는 주제인데 전통적인 이슈. 자,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할 텐데 일단
주된 이슈가 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동철, 상추, 취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철회, 상계, 취인, 취소, 해제, 해지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동철, 상추, 취해.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되게 되면 그대로 어떻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로 공부해야 될 게 취소라고 하는 거 공부하시고요. 해제라고 하는 거. 뒤에서 계약 공부할 때 논의하겠지만 임대차 같은 데서 해지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아까 우리 무효인 법률행위 취인이라든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인 뭐 이런 거 있었죠. 법정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어떻다? 취인할 수 있다. 그래서 도달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상계 뒤에 가는 건데, 자, 퉁치는 것을 상계. 내가 100만 원 받을 게 있고 상대방한테 100만 원 줄 게 있으면 그거 퉁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상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철회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가는 거죠. 철회라고 하는 거. 아까 자 뭐였지? 자, 계약의 무권 대리에 있어서 선의 상대방은 어떻다? 자,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그러면 제일 공부 안 하는 게 동의라는 개념인데,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를 할지라도 법정 대리의 동의를 받게 되면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로 논의했던 것은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 사고 있다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묶어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법정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에게 동의를 해버렸다. 법률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게 단순하게 동철, 상추, 취해해 이렇게 끊어서 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권의 포기 얘기 한번 했었죠. 딱 유일한 우리 시험 범죄자로는 유일한 바로 그것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큰 쟁점 안 돼요. 뒤에서 물권법 파트에서 한두 번 논의할 테고, 자, 일단은 사실 외워야 되는 전통적인 문제에서 이슈가 됐던 것은 합의 해제, 합의 해지라는 것이 출제 포인트. 자, 해제나 해지라고 하는, 해제가 특히 문제가 되는데, 해제라고 하는 것은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 그 책임을 물어서 해제권 행사하고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해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행기에 이르도록 갑이 대자 등기를 넘겨주지 않거나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갑은 을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고, 을은 갑에 대해서 갑의 잘못을 물어서 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럼 이제 해제권 행사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중간에 없던 일을 하자라고 둘이서 합의를 봐버렸다. 그럼 다시 청약과 승낙이라는 또 다른 계약의 유형이 되기 때문에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소위 자, 계약의 한 유형이다. 물론 계약법 파트에서 합의 해제에 있어서는 이자 등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 출제 이슈. 해지라고 하는 거, 계속적 계약, 임대차 계약 같은 계속적 계약 또는 명의신탁, 유연 명의신탁 등에 있어서 해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지도 일방의 의사 표시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데 비해서 임대차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합의 해지하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때도 바로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 해서 전통적인 문제, 제일 유치한 문제가 합의 해제. 합의 해지는 소위 해제, 해지, 새로운 용어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공부만 아는 거죠. 이건 계약의 한 유형에 해당이 되게 된다. 아주 전통적인 문제, 요즘에 잘 내지 않는 문제가 바로 단독행위와 계약의 분류. 요 근래 나왔던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자, 이 단독행위, 계약 등을 다 묶어서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의사표시, 표시된 의사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법률행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준법률행위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아까 최고한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최고한다. 그런 것들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당시 문제에서 준법률행위인 것을 고르시오. 모르지 우리가 법률행위 등에서 동철, 상추, 취해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준법률행위를 고르시오라는 문제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어찌됐든 내용을 전혀 몰라도 동철, 상추, 취해 이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소위 법률행위의 한 종류가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야겠고요. 자, 이행위 문제 발생 여부에 따라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로 구분한다. 일단 우리가 외울 것은 채권행위 종류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충분합니다. 채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무부담행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를 가리켜서 의무
부담 행위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물권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응해서 이걸 우리가 처분 행위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채권 행위, 매매교환, 이임대차. 자, 요거는 이제 제일 우리가 공부할 때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매매계약, 갑소유의 X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갑에서 을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야, 내 부동산을 너가 사라 라고 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 매매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매매계약이 있다고 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계약이 있으면 갑은 을에 대해서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고 을은 갑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지는 관계, 이런 일정한 의무가 부담되는 발생되는 행위를 의무 부담 행위 혹은 채권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는 관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물권 행위 또는 처분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두 개 차이가 뭐냐면 채권 행위 라고 하는 것은 자, 소위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어도 어떻다? 이런 채권 행위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현재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근데 뜬금없이 이거 네가 얼마에 사라 라고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 자체도 어떻다?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은 알아서 A한테 사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사서 이행기까지 누구한테? 을에게 자,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를 이행하면 되는 문제다. 그래서 채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나중에 이제 계약법에서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따질 때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요. 그런데 자, 가볼까요? 자, 지금 갑이 X 부동산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근데 사실 이 부동산은 갑의 부동산이 아니었다. A 소유의 부동산이었다. 근데 어떤 능력이 있는지 서류 조작을 해서 을한테 넘겨줬다. 이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왜? 처분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처분 권한이 있을 때만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어려운 게요,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 우리 시험에서는 종류를 물어볼 거야. 해서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법에서 공부하는 강론에서 논의하는 매매교환 임대차, 이걸 뭐라고 한다? 바로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쫓아가는 거 아니야? 나머지는 다 뭐가 돼? 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가 되게 된다. 다시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는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맺어진 계약도 유효한 것이 될 수가 있다. 이에 비해서 처분행위는 자신에게 처분 권한 있을 때만 어떻다? 그것이 유효한 것이 되는 거. 그리고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발생한 데 비해서 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라는 것은 이미 등기 넘어갔으니까 따로 이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단계로 가야 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약속을 하는 것이 매매계약, 이게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고, 실제로 등기를 넘겨주는 단계를 가리켜서 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 대신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의무부담행위는 뭐라고요? 매매교환 임대차, 요것만 외우시게 되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물권행위가 되게 된다. 또는 자, 처분행위가 된다. 요 정도로 해서 법률행위 분류라는 주제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번 나왔던 것이 권리 변동 이라고 해서, 자, 권리 종류부터 가볼까요? 그래서 먼저 물권법에서 다음 시간에 한참 공부하게 될 주제인데,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그래서 현재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이걸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있는 권리가 점유권이라는 개념이고, 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심이 되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 외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나중에 유치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정당한 권원이 있어야 성립하게 되는 권리를 뭐라고 합니다? 바로 본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이제 큰 이슈는 안 되고요. 점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는
권리는 다 뭐가 된다? 본권에 해당이 된다. 이런 논리 구조고요. 따로 이 분류할 것 중에 하나 딱 한 번 나왔던 주제인데요. 우리가 민법상의 물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거기는 점유권과 소유권과 지상권과 지역권과 전세권과 저당권과 그다음에 유치권 이런 게 있고 특별법에서 물권이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이런 개념이 있어요. 어차피 다음 시간부터 물권의 종류 가지고 볼 텐데 관습상 이 물권에 대응해서 채권은요 임차권과 환매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임차권, 환매권은 등기 안 해도 그 권리가 발생하지만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등기해야지 되는 것. 큰 쟁점 안 되고요. 이 파트에서 논의의 쟁점은 자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물권,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는 물권, 관습상 물권이라고 해서 관습상 법정지상권하고요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게 있다 해서 어차피 다음 시간 지상권 할 때 다 논의하게 될 주제가 되게 될 텐데 자 우리가 민법에서 우리 판례에서 관습상 물권 딱 두 가지야. 건물 소유자가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해 있다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만 이전되는 과정에서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를 계속해서 이용할 권리 이걸 관습상 법정지상권. 20년간 평온 공인에게 타인 소유의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해서 제사를 지내왔다라면 이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을 분묘기지권. 물론 분묘기지권에서는 두 가지 이슈가 되죠. 2001년 1월 13일 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 희소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외에 자 분묘기지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포기의 의사표시만 있어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 나중에 이제 중개사법에서도 거의 분묘기지권 얘기는 한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됐던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발생 관련해서 최근에 나왔던 거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라는 개념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원시취득, 구권리자의 권리에 귀첨이 없이 혼자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 건물의 신축이라고 하는 게 제일 많이 이슈가 되고요. 나중에 물권법 파트에서 논의하는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하는 거, 공유 수면의 매력, 이건 구권리자의 권리에 귀첨이 없이 혼자서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해서 원시 취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건물의 신축 얘기가 소유권 얘기할 때 계속해서 논의가 되죠. 부합이 인정되지 않고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주제가 나오게 될 때고 점취득시도 자 특이하게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그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해서 원시 취득의 한 유형으로 우리 판례에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용어 관련해서 볼게 승계취득 구권리자의 권리에 기초해서 신권리자에게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승계 취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전적 승계라고 해서 하나가 있고요. 하나가 설정적 승계에서 자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 구권리자의 권리 자 일부를 떼내서 신권리자가 취득하게 되는 것을 설정적 승계에서 뒤에서 논의했지만 지상권의 설정, 전세권의 설정, 저당권의 설정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설정적 승계가 될 테고 이전적 승계라는 것은 구권리자의 권리가 신권리자에게 공짜로 넘어가는 것. 근데 하나의 원인에 따라 수많은 권리 의무가 동시에 넘어가는 것을 포괄 승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중에 상속과 포괄 유증 등이 주요 이슈. 등기법에서는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 유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특정 승계, 포괄 승계에 대응해서 자 하나의 원인에 따라서 하나의 권리가 이전되는 것을 특정 승계, 매매나 증여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 특정 승계라고 부릅니다. 최근 문제에서는 저당권의 설정과 지상권 설정을 가지고 설정적 승계 대신에 이전적 승계 이렇게 해서 유치하게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권리 변동까지 보셨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 파트는 그렇게 많은 출제가 되는 영역들은 아니다. 뒤에 계속 반복될 주제가 되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민법 총칙 보시고 다음 시간에 물권법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